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수고하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또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열렬하게 활용해 주시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지훈 우리 전주시장 당선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전주시를 앞으로 4년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 위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인수위 분들, 사실 인수위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당선인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 40분 정도 강연을 드리고 20분은 질의응답에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시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저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열어주시겠까요? 네.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는 AI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어떤 형태로 최근에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살짝 짚고, 뒤로 넘어가면은 전주와 전북에 대한 AI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AI 시대의 전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결국 관광을 포함한, 물론 산업도 많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서 인식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산업 AI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업 AI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업 AI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로봇들이 막 탑재가 돼서 자동화를 할 텐데 이 로봇들이 사고를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전주시가 TTA 이쪽과 함께 AI 신뢰 허브 요것과 관련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산업 AI 전환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전주시뿐만 아니라 사실 AI에서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전북의 많은 도시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자가 기본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연구에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 볼 거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막 생각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얻고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들을 피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다 지능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의 지능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규칙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어떤 쪽으로 넘어오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그 특징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경향이란 것들을 잘 AI가 스스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런 기술들은 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앞에 데이터를 빼고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직접 만든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앞에 데이터가 붙은 건 최근에는 저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사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엄청 똑똑해진 게 3, 4년 챗GPT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4년이 다 돼 갑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나? 예전에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제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현업 연구자, AI 연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 기술 기준으로. 그런데 2019년에 GPT-3도 아니고 GPT-2가 나오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0년에 여름에 GPT-3 나오고 그 이후로 챗GPT 나오고 나서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이렇게 됐고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냐?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쓰지 않습니까? 글도 쓰고 포스팅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이 공부할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 뉴스 같은 데이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저작권을 챙겨야 된다 안 챙겨야 된다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 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메모리라든가 계산하는 하드웨어인 CPU나 GPU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를 만드는데 쓰이는 알고리즘의 원천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그때는 안 되다가 지금 되느냐? 이 챗GPT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델 구조 혹은 알고리즘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좀 똑똑하게 동작한다. 두 번째, 그 모델에다가 그 AI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면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1980년대, 90년대 컴퓨터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근데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고 데이터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이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엄청 똑똑한 AI가 나온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GPT가 나오자마자 공짜로 풀렸고 지금도 돈을 내는 서비스가 있지만 돈 안 내고 쓰게 하는 서비스가 있죠. 왜 돈을 안 내게 하는가? 이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쓴 글에 대해서 어느 글이 더 나은지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글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답을 계속 학습에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녹아들도록 하는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은 데일수록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은 당연히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좋아졌기 때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사실 그 기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오픈된 생태계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구 분야들이 있었지만 이 오픈된 공개된 생태계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운영체제에서의 유닉스와 리눅스의 싸움이었어요. 리눅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의 주류가 된 AI 기술 또한 똑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만든 저기 적혀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립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조금 더 계산을 하고 다시 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AI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논문이나 글로 써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다. 돈 안 내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요. 그게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모델까지 포함해서 허깅 베이스에 올리고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가져다가 더 계산하고 더 계산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이 달라붙어서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고 돈이 되기 시작하니 약간 이제 걸어 잠그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아주 좋은 것들은 살짝 걸어 잠그고 그래도 쓸만한 것들은 전반적인 파이 키우기 위해서 좀 풀어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중국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생성 AI를 쓰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강력해지고 똑똑해진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뇌피셜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요즘은 똑똑해서 어지간하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AI 모델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을 갖다 붙입니다. 즉 믿을 만한 곳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와 AI가 알고 있는 걸 섞어가지고 답변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의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이 있고 다른 검색 엔진이 있는데 검색 엔진의 성능에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제미나이가 갖는 강력한 이점이죠. 두 번째는 검색 엔진도 검색 엔진이지만 가지고 온 소스, 가지고 온 원전 출처가 이상한 데서 가지고 오면 쓰레기 인 쓰레기 아웃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잘 가지고 왔더라도 중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죠? 좀 지지고 볶고 섞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정보가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들의 말도 100% 믿는 건 아니고 반신반의를 하는데 왜 인공지능이 뱉어낸 말을 무조건 믿느냐 이거죠. 그죠? 유튜브가 뱉어낸 말을 왜 100% 믿냐 이겁니다. 항상 어떤 의견이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 그렇다. 자,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임마 왜 그랬어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증하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제주 강연 때 말씀드릴 때 쇼츠를 하다가 나온 게 있는데 저도 회수권 쓰고 토큰 쓰던 시절에 살았다 보니까 토큰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버스 내는 그 토큰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개념인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건 현존 인공지능들이 새 데이터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각 혹은 단위 그리고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비디오를 만들던 혹은 로봇을 움직이게 하던 그런 결과물을 내뱉을 때 결과물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 한글은 뭐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단위. 그게 인공지능에서는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사진 조각이 토큰이 될 수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음성 파형의 일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파형이 일부가 토큰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입력이든 데이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잘게 쫙 쪼개가지고 이해를 해서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도 조각을 다다다닥 붙여가지고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로봇들의 행동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단위가 토큰이다. 인공지능에게는 이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는 AI 팩토리를 전 세계 AI 팩토리 사업을 할 건데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AI 팩토리인데 도대체 저 AI 팩토리의 개념은 뭐냐? 자, 팩토리는 우리 공장이지 않습니까? 공장. 공장은 원료들이 들어가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 공장입니다. 그럼 AI 팩토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에다가 AI나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된 공장, 스마트 팩토리 같은 개념으로 쓰였는데 젠슨왕이 얘기한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공장은 공장인데 인공지능을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장은 원료가 있고 제품이 있을 텐데 원료가 전기, 용수 이건 똑같죠. 일반적인 공장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GPU와 같은 하드웨어, 뭐 메모리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입니다. 얘네들이 공장이 되고 저 공장에서 뱉어내는 건 토큰입니다. 즉 지능을 상품으로 계속 뱉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능은 글자 혹은 언어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